안녕하세요. 때로는 실제 삶이 드라마보다 더 극적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제가 겪은 일도 그랬습니다. 누군가는 제 행동을 보고 너무 과하고 극단적이라고 할 거고, 또 누군가는 속 시원하다, 정말 잘했다고도 하겠죠. 저는 제가 한 행동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너무 과했고 극단적이었을지언정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나마 응어리진 제 가슴의 한이 풀렸으니까요. 저는 남편과 7살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가전제품 매장에서 판매직 일을 했는데 원래부터 그 일을 했던 건 아니에요. 원래는 개인 사업을 했었는데요. 잘 안 됐고 제가 제발 월급 나오는 직장에 다녀달라고 부탁해서 그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사업병이 있어서 2차례 정도 사업을 했다가 말아먹은 전적이 있어요. 첫 번째 사업은 3년, 두 번째 사업은 1년 반 만에 접었습니다. 그 때문에 집까지 좀 작은 평수로 옮겨야 했죠. 저는 남편에게 당신은 사업할 스타일 아니고 안정적으로 월급 받는 게 맞다고 제발 취업하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지인분의 추천 및 소개로 전자제품 매장 판매직 일에 지원하게 되었고 채용이 되어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죠. 어찌 보면 제가 남편의 직장까지 찾아서 취업을 도와준 거였습니다. 워낙 말하는 거 좋아하는 성격이라 그런 판매직이 적성에 잘 맞았고 재밌게 잘 다니더라고요. 동료 직원들도 다 좋다고 하고요. 저도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업병 때문에 돈을 좀 날리고 집까지 옮기긴 했지만 이제라도 착실히 살면 뭐가 문제겠나요? 그런데요. 돈 문제가 괜찮아지니 이번엔 또 다른 문제를 만들더군요. 바로 같은 매장에 있는 여직원이랑 바람이 난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부쩍 수상한 낌새가 많아져서 몰래 핸드폰과 노트북을 뒤져보다가 바람을 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얼마나 충격이고 배신감에 몸서리 쳐지던지 저는 좀 더 확실히 증거도 찾고 알아봐야겠더군요. 그래서 처음 남편에게 일자리를 소개시켜준 제 지인에게 이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상대방 직원의 이름 등을 말해줬고 그 지인은 그 여자에 대한 정보도 다 알려주었어요. 강민정이라는 직원이었고 그 여자도 유부녀였습니다. 애도 있고요. 그리고 남편의 불륜을 더 캐면서 알아낸 것 중 가장 충격적인 건요. 남편 놈이 그 여자를 만날 때 아이들도 다 같이 만난 적이 몇 번 있다는 거였습니다.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쉬는 날에 몇 번이고 아이 데리고 유원지에 놀러 간다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애 키우는 직장 동료랑 같이 가기로 했다면서요. 저는 남편도 그렇고 그 직장 동료분도 참 멋진 아빠들이라며 추켜 세워졌어요. 진실은 알지도 못한 채요. 알고 보니 같이 간다는 그 직장 동료가 그 내연녀였던 거죠. 대화 내용을 보니 따로 만나서 데이트하고 싶은데 그 여자가 집에서 애 봐야 된다고 하니까 그럼 애들까지 다 같이 데리고 나와서 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것들은 각자의 아이를 데리고 만나서 가족 행세를 하면서 그렇게 시간 보내고 놀러 다니고 했었나 보더라고요. 정말 상상도 못했네요. 내 새끼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가족 행세하고 연병 떨었던 그것들을 생각하면 정말 속에서 천불이 올라오고 그것들이 인간 맞나 싶었습니다. 어떻게 자기들 불륜에 애들까지 이용하나 싶고 내 남편이라는 작자나 그 여자나 참 똑같은 것들이다 싶고요. 게다가 톡으로 서로 여보, 자기야, 보고 싶어, 사랑해 하면서 아주 난리굿을 떨고 있더라고요. 그 대화를 보는데 온몸이 주체할 수 없게 떨려오더라고요. 극심한 분노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면 사지가 그렇게 떨린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믿어왔고 연애 기간까지 합치면 거의 10년 넘는 세월 동안 함께 했는데 그 배신을 눈앞에서 지켜보는 게 말도 못하게 괴롭고 비참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남편은 아니겠지. 사업병 있어서 사업은 말아먹었어도 여자 문제 일으키고 그런 사람은 아니겠지.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별반 다를 것도 없는 남자인데 그 남자를 참 철석같이 믿었던 것 같아요. 바보 같을 정도로요. 그 바보 같은 믿음에 대한 대가가 결국 배신이었네요. 출근할 때 신나게 가던 게 어쩌면 일이 잘 맞아서라기보다 내연녀 보러 가는 거니까 재미가 있었겠죠. 그런 줄도 모르고 나는 고생한다고 보약 챙겨주고 영양제 챙겨주고 목욕물 받아주고 게다가 판매직이니까 이미지가 중요하다며 남편이 입는 정장하고 구두는 늘 비싸고 좋은 브랜드로만 샀습니다. 저는 새 옷도 안 사고 보풀 일어난 옷을 입으면서도요. 남편의 체면과 위신은 중요하게 여겼던 거죠. 얼굴 마사지도 잘해줬죠. 판매직이고 서비스직이다 보니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해서요. 얼마나 어이없는 헛짓거리들이었는지 그렇게 광내고 떼 빼서 결국 내연녀한테 잘 보이고 다닌 꼴이잖아요. 저는 처음에 그 사실을 알았을 땐 남편과 시댁에 얘기해서 뒤집어 엎을 작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 일을 저희 친언니에게 먼저 얘기했어요. 왜냐면 저희 언니도 같은 문제로 이미 이혼을 한 전적이 있거든요. 언니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웠지만 우리 남편은 형부랑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 다를 것도 없고 더 악질이었지만요. 언니에게 눈물 쏟으며 하소연을 했고 저희 언니는 일단 남편하고 시댁에 말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하고 싶은지부터 결정하라고 하더라고요. 이혼하고 싶은지 아닌지요. 그래야지 그에 따라서 어떻게든 결정 내릴 수 있다고 하면서요. 언니 같은 경우에는 형부의 외도를 처음엔 눈 감아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안 되겠더래요. 덮고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며 나중에는 언니가 정신과 약까지 먹으며 버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잘못은 형부가 했는데 왜 내가 정신과 약까지 먹으면서 이렇게 꾸역꾸역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되나 싶더래요. 그래서 결국 언니는 참다 못해 이혼을 한 거였습니다. 경험자인 언니의 진심 어린 충고에 저도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혼이 쉬운 것도 아니니까요. 하지만 언니를 옆에서 지켜본 저는 덮어두고 버티는 건 그보다 더 힘들고 괴롭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부부관계는 혈연관계가 아니다 보니 무엇보다 믿음과 신뢰가 중요하잖아요. 하지만 이런 일이 생겨서 믿음에 금이 가고 나면 그 후에는 절대 원래대로 돌아갈 순 없겠더라고요. 끊임없이 의심하고 힘들어하고 저도 제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그걸 버틸 수 있나 혹은 그걸 버텨야 될 이유가 있을까? 참 많은 생각과 눈물과 괴로움 속에서 결정을 내렸어요. 결론적으로 저는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덮고 살 자신도 없고 저도 이 일 외에도 오랫동안 묵혀왔던 남편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그 일로 인해서 확 터졌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정도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혼은 결심했는데 한편으론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내가 왜 순순히 이혼을 해줘야 되나, 누구 좋으라고 그렇게 해줘야 되나,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되나 싶더라고요. 허구한 날 돈 말아먹던 남편, 이제야 겨우 사람 구실하게 만들어 놓은 것도 난데 너무 억울했어요. 이렇게 그냥 이혼해버리면 두고두고 속에 응어리가 질 것 같았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하자 저희 언니도 그러더군요. 네 마음 뭔 줄 알아. 나도 너네 형부랑 바람난 내연녀 어디 살고 무슨 일 하는지 다 알거든. 머릿속으로는 몇 번이나 쫓아가서 난리치고 싶었지. 결국 그렇게 못했지만.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참 분통 터지고 화나더라. 나중에 그 여자도 너네 형부랑 헤어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남자 만나서 잘 먹고 잘 산다는 소리 들었는데 남의 가정 파탄내고 본인은 잘 먹고 잘 산다 소리 들으니 얼마나 우라가 치미는지. 저도 언니의 일을 가까이서 지켜봤기 때문에 언니가 얼마나 너무 힘든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래야지 후회가 안 남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솔직히 걔네 일하는 직장 찾아가서 다 뒤집어 엎고 싶어. 그게 내 진짜 마음이야. 제 말에 언니가 저를 보다가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렇게 해. 정말? 하지만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해? 야, 뒷감당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그것들은 뒷감당 생각하고 바람 피고 다녔겠냐? 저는 언니 말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이혼도 할 거고 상간 소송도 물론 걸 거지만 일단 그것들 개망신을 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야지 제가 조금이나마 덜 억울하고 덜 한스러울 것 같았거든요. 결국 저는 깽판을 쳐보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언니와 함께요. 저는 컴퓨터 워드 파일에 제 남편과 그 내연녀 이름과 불륜 사실을 고발합니다 라고 내용을 적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나눈 카톡 내용도 캡처해서 넣었습니다. 둘이서 나눈 그 더럽고 은밀한 대화들과 사진도요. 그 중에서도 제일 수위가 높은 걸로 캡처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를 50장 정도 인쇄를 했어요. 그리고 그 종이를 들고 그 매장에 언니랑 찾아갔습니다. 서비스 센터까지 딸린 총 3층짜리로 규모가 큰 매장이고 당연히 안에 손님들도 많이 있었죠. 가기 전 남편에게 직장 소개해줬던 지인에게 물어보니 그분은 그날 휴무라고 하더라고요. 직원들한테 쫓겨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지인분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싶었는데 지인분은 없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언니랑 숨을 크게 들이쉬고 안으로 들어갔죠. 가슴이 두근거리고 긴장도 됐습니다. 막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느낌. 한편으론 어디 두고 보자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그렇게 들어서자 입구에서 직원 한 분이 저희를 맞이해 주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가전제품 보러 오셨나요? 저는 매장 안을 대강 둘러보니 저 멀리서 남편이 고객에게 제품에 대해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저기 차석주 대리 와이프거든요. 아, 차 대리님 와이프분이세요? 불러드릴까요? 아니요. 제가 직접 갈게요. 네? 아, 지금 고객님이랑 상담 중이셔서. 괜찮아요. 참, 그리고 이것 좀 보세요. 저는 전단지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전단지를 보던 틈에 언니랑 재빨리 들어가서 매장 안에다 전단지를 마구 뿌렸어요. 불륜 커플을 고발합니다. 하고 외치면서요. 사람들 다 놀라서 쳐다보고 바닥에 떨어진 전단지도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너무 재밌는 흥미거리라도 되는 양 막 웅성거리고 그 와중에 직원들 저에게 와서 여기서 이러면 안 된다고 말리더라고요. 남편도 놀라서 뛰어오고요. 뭐 하는 짓이야? 너랑 바람난 강민정 씨는 어딨어? 내가 이거 전해주려고 왔는데. 미쳤어? 당장 나가! 남편은 저를 잡아 끌었고 저희 언니는 그런 남편을 밀치고 몸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고객들은 웅성거리며 구경했고 직원들은 제발 나가서 얘기하시라며 저와 언니를 당기더라고요. 그 소란 중에 고개를 돌려보니 강민정, 그 내연녀도 놀라서 보고 있는 겁니다. 저기 있네 강민정. 너 내 남편이랑 바람났잖아. 거기 숨어있지 말고 이리 나와. 제가 외치자 사람들도 다 그 여자 쪽으로 쳐다봤고 그 여자는 얼굴이 파랗게 질려서 얼굴을 확 가리더라고요. 저희 언니가 놓치지 않고 달려가서 그 여자 팔을 당겼습니다. 너지? 오라고! 미쳤어요? 놔요! 남편은 저를 밀다가 다시 그쪽으로 가더니 내연녀를 챙기더라고요. 처형까지 미쳤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와요? 내 동생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한 주제에 내가 못 올 때 왔냐? 나가라고요! 남편이 언니에게 소리 지르는 걸 보고 직원에게 잡혀있던 저도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정말 공중에서 날아오르듯 남편 싸대기를 날렸죠. 그런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 남편은 제 싸대기를 쳐맞아 날아가듯 자빠졌어요. 야, 이 쓰레기야. 직장 동료랑 바람 피는 것도 모자라서 애까지 데리고 만났다며? 니들이 인간이야?
사업 말아먹고 돈 말아먹고 사랑 부실도 못하는 거 그래도 남편이라고 달래주고 위로해주고 취업까지 도와줬더니 그 직장에서 바람이나 피고 잘하는 짓이다. 그리고 저는 도망가려는 그 여자도 잡았습니다. 야, 너 이름 강민정 맞지? 남편도 있고 애도 있으면서 이런 짓을 저질러? 저는 분을 참지 못하고 결국 그 여자 뺨을 휘갈기고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그 여자도 소리를 지르며 놓으라고 오두방정을 떨더라고요. 저는 머리채 다 뜯어놓을 생각이었는데 남편도 일어나 저를 뜯어말리면서 밀더라고요. 그만 좀 하라고! 와이프 속이고 바람 폈을 땐 이 정도는 감수했어야지. 신나서 바람 필 땐 이런 거 생각 못했나 봐? 저도 진짜 미친 사람처럼 악을 질러댔고 옷이며 머리며 엉망이었습니다. 직원들이 제발 여기서 그만하시라고 사정해서 어느 정도 분풀이가 됐다 싶었던 저는 언니랑 매장 밖으로 나갔어요. 그땐 제정신이 아니어서 몰랐는데 나갈 때 보니 엄청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더라고요. 그 매장 안뿐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까지 들어와서 구경을 온 것 같았죠. 언니는 씩씩대며 온몸을 부들부들 떠는 저를 데리고 겨우 밖으로 나가줬습니다. 언니 차에 올라탔는데 얼마나 흥분 상태였는지 손발이 주체가 안 될 정도로 떨리더라고요. 언니는 들고 온 물도 주고 잘했다면서 그것들 개망신은 제대로 줬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니 내가 결국 저질렀구나 싶기도 한데요. 솔직히 후회되는 건 아니고 속 시원했습니다. 그 전까진 뭔가 꽉 막혀 있는 것처럼 속이 답답하고 우울했는데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는 느낌이랄까요? 걱정도 물론 되긴 했지만 시원한 마음이 더 컸거든요. 저는 그 길로 짐을 챙겼고 유치원에서 아이를 데리고 언니 집으로 갔습니다. 남편은 제가 집도 나가고 아예 안 만나주니까 어떻게 일을 이런 식으로 만드냐며 문자로만 난리를 쳐놨더라고요. 저는 네가 한 일이 그런 거라고 말하며 이혼할 거니까 소송 준비나 하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저지른 그 일은 꽤 여파가 컸어요. 인터넷에도 제법 올라왔던 것 같고 지인이 그 후일담을 얘기해줬는데 당연하겠지만 본사까지 그 사실을 다 알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마음 먹고 저지르긴 했지만 일이 꽤 커져서 좀 걱정도 됐었죠. 매장 안에서 난리를 친 거다 보니 혹시 본사 측에서 저한테 손해배상 요구를 하는 건 아닐까라는 걱정도 하고요. 하지만 지인이 얘기해준 본사 측에서 내린 결정을 듣고 저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저의 난동은 남편과 내연녀가 저지른 부정행위 때문에 촉발된 거고 직장 내에서의 외도를 저질러서 매장에서까지 문제를 일으킨 건 자기들 제품 브랜드 명예를 실추시킨 행동이라며 그것들에게 정직 1개월과 타드리점 대기 발령 처분까지 받았거든요. 그걸 듣는데 너무 꼬시더라고요. 하지만 그렇게만 끝나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결국 내연녀가 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거든요. 저도 내연녀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진행했지만 그것과 별개로 내연녀도 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겁니다. 제가 저지른 짓 때문에 자기는 인사조치를 당한 거라고 하면서요. 게다가 그 사건의 여파가 컸던 만큼 내연녀의 남편도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결국 내연녀도 이혼 소송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내연녀는 이혼하게 되고 인사조치까지 당하고 저한테 폭력까지 당했다며 저를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한 거죠. 소송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승소 패소를 떠나 소송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꽤 큽니다. 그 여자도 보통 여자는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악착같이 저를 고소하고 손해배상도 하더라고요. 지가 바람 안 폈으면 될 일인데도요. 끝까지 참 뻔뻔한 여자다 싶었어요. 하지만 결과가 어떻게 됐냐고요? 법원에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 여자가 받은 인사조치는 제가 한 행동 때문이 아니고 그 여자 본인의 불륜 행위에 따른 근무 태만과 품위유지 위반에 따른 것으로 판결이 났다고요. 한마디로 네가 바람 핀다고 일 똑바로 안 해서 받은 인사조치이기 때문에 저랑은 무관하다 그거죠. 인사조치에 대한 손배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제가 실제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건 인정이 됐습니다.
결국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벌금을 물어주긴 했어요. 물론 제가 그 여자 때리고 머리채 잡았을 땐 그 정도는 다 감수한 거였죠. 돈을 내서라도 복수하겠다는 생각이었으니까요. 오히려 제 생각보다는 벌금과 손해배상 금액이 적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손해볼 건 없었어요. 왜냐면 저 역시도 상간 위자료 소송으로 그 여자한테 2천만 원 위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2천만 원 위자료 받고 깽값으로 1천만 원 돌려준 셈이죠. 속 시원하게 복수하고 1천만 원 번 셈이니 그 결과에 저는 만족했습니다. 저희 남편이요. 저랑 이혼하고 저한테 위자료 물어준 건 물론이고 그 내연녀 남편 역시 저희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저희 남편도 그 내연녀 남편에게 위자료를 줘야 했고요. 결과만 보면 잘 끝난 것 같지만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법원도 여러 번 가야 했고 그 여자도 저를 고소한 거다 보니 골머리도 아팠죠. 하지만 그때 제가 저지른 그 행동에 대해선 후회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좀 덜 억울할 것 같거든요. 남편은 소송 중간에도 저보고 지독하다고 그러더군요. 어떻게 이런 짓까지 벌이냐고 하면서요. 저도 그랬죠. 바람 피는 것들은 지능도 낮다더니 딱 네가 그 짝이네. 네가 그 여자랑 성실하게 일 잘하고 있는데 내가 가서 깽판 친 거야? 어떻게 너나 그 여자나 본인들 행동에 대해서는 조금도 안 돌아보니? 내가 지독하다고? 지독해지게끔 만든 사람이 너야. 누구는 신나고 좋아서 그런 짓 했겠어? 아무리 그래도 그런 짓까지 벌이는 사람 흔치 않아. 고마운 줄 알아. 그나마 내가 너네 매장 가서 깽판 친 걸로 끝난 게 고마운 줄 알고 그냥 위자료 물어주는 것만으로 끝난 게 고마운 줄 알라고. 막말로 그 여자 남편이 눈 돌아서 당신 해할 수도 있었어. 자기 와이프랑 붙어먹고 거기에 애들까지 이용했다는데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못했겠어? 당신이나 그 여자나 운 좋은 줄 알고 미안한 마음이나 갖고 살아. 남편은 끝까지 지 잘못도 모르고 제가 너무한다는 소리만 하던데 솔직히 끝난 마당에 그러던지 말던지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저런 찌질이를 남편이라고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생각하며 살았던 게 한스럽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이혼을 했고 저희 언니가 하는 와인 판매 매장에서 일을 도우며 혼자 아이를 키우고 살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그 어떤 남자도 만날 생각 없고 일 열심히 하고 아이 잘 키우며 그렇게 살려고 해요. 제 이야기를 안 제 친구들은 혹시나 자기들도 그런 일 생기면 저보고 도와달라고 우스갯소리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일 생기면 나서서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많이 지나 농담으로 얘기하고 지나갈 수 있게 되었지만 그때 전단지를 움켜쥐고 그 매장을 찾아가던 제 심정은 아무도 모를 겁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라도 상처받은 제 마음을 스스로 위로했다고 생각해서 지금도 잘했다고 생각해요. 결과도 괜찮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안 좋은 일이 아닌 좋은 일로 다른 사람 입에 오르내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살, 7살 남매를 키우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살면서 다짐하는 게요. 작은 친절을 많이 베풀자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작은 친절이라는 건 거창한 건 아니고요. 주변 이웃들께 인사 잘하는 거, 아이들과 눈 마주치면 잘 웃어주는 거, 이 세상이 돌아갈 수 있게 각자의 자리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존경심과 감사함을 가지는 거, 그리고 어른들에게 늘 따뜻하게 대하는 거, 그런 거죠. 사소하지만 작은 친절과 마음을 많이 베풀고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이나 호의를 받았을 때 기쁜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테니까요. 그리고 저는 과거에 작은 친절을 주고받으면서 제가 살아오던 인생이 180도 달라지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작은 친절에 대한 기적을 제 스스로 경험한 셈이죠. 저희 부모님은 정도 많고 따뜻한 분이세요.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라난 건 참 감사할 일이지만 집안 형편은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예전에 일을 하시다가 다리를 다치셔서 장애 판정을 받으셨고 다리를 좀 져세요. 그 때문에 일을 잘 못하시고 엄마 대신 저와 언니를 키워주시고 살림도 맡아서 하세요. 아빠 대신 엄마가 나가서 공장에서 일을 하셨는데요. 아빠는 늘 엄마에게 미안해했지만 엄마는 오히려 아빠에게 괜찮다고 고맙다고 잘 말씀하셨어요. 아빠가 엄마보다 집안 살림이며 아이들 케어도 더 잘하는 것 같다면서요. 꼭 남자가 돈 벌어와야 되는 법이 어딨느냐며 우리 집은 이게 딱이라고 하셨죠. 저희 집 가난하긴 했지만 늘 웃음이 끊이지 않고 화목했습니다. 그래서 저나 언니나 없는 살림에도 기죽지 않고 긍정적이고 씩씩하게 자랐죠. 저희 부모님은 주변 이웃분들에게도 잘하고 어른들에게도 참 잘하셨어요. 살림이 빠듯해도 종종 반찬을 넉넉하게 만들어서 노인정에도 자주 보내셨고 길을 걷다가도 무거운 짐을 들고 가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뵈면 꼭 달려가서 도와주시곤 했어요. 저나 언니나 부모님이 그렇게 하시는 걸 자연스럽게 보고 자랐기 때문에 늘 어른을 공경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죠. 언니는 대학교 졸업 전부터 공무원 시험 준비를 꾸준히 해서 졸업 후엔 지방직 공무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저는 학교 졸업 후 어린이 가구를 파는 쇼핑몰에서 MD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 회사는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저 포함해서 직원이 8명 정도 됐거든요. 하지만 소기업치곤 월급도 괜찮고 매출도 꾸준하게 느는 곳이다 보니 전망은 괜찮은 것 같아서 취업하게 되었죠. 직원 8명 중 4명은 남자 영업사원이었고 저 포함한 나머지 4명은 여자들이었는데 디자이너와 사이트 관리자 그리고 저와 한 언니는 MD 일을 했습니다. 회사 자체도 작은 소기업인데다 여직원이 4명밖에 안 되다 보니 서로 친구처럼 친하게 잘 지냈어요. 나이는 제가 막내였고 나머지는 다 저보다 언니들이었죠. 그중 같이 MD 일을 하는 선미 언니와 특히 친했습니다. 선미 언니는 굉장히 미인이었습니다. 투잡으로 웨딩 모델도 할 정도였으니까요. 피부가 하얗고 이목구비도 뚜렷하고 누가 봐도 미인인 상이었죠. 가끔 저희 상품 촬영할 때 언니가 모델을 할 때도 있었고요. 언니는 본인이 예쁜 걸 누구보다도 잘 알았고 그래서 자기는 예쁜 외모를 미천 삼아 부잣집에 시집가는 게 목표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자기 미모 정도면 돈 많은 남자 만나는 건 어렵지 않다고 하면서요. 저나 다른 직원 언니들도 다 수긍했죠. 언니는 그만큼 소개팅도 많이 했어요. 적극적으로 괜찮은 남자 만나서 이 회사 때려치우고 부잣집 사모님 하는 게 목표라고 하더라고요. 저나 다른 직원 언니들은 그런 선미 언니에게 부잣집 시집가도 연락 쌩까지 말고 잘 지내자는 우스갯소리도 잘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작은 사무실이다 보니 따로 식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바로 옆 건물에 있는 1층 식당에 달계약을 해놓으셨어요. 직원들이 식권을 가지고 가면 식사를 할 수 있게 말이죠. 저희 회사 옆에 있는 건물은 6층짜리 규모였고 건물 자체도 굉장히 컸습니다. 건물 앞에는 주차장도 있었는데 워낙 건물 안에 들어가 있는 상가도 많고 복잡하다 보니 주차관리 아저씨가 따로 상주하시면서 주차 및 발렛도 해주셨죠. 매일 그곳으로 가서 점심 식사를 하다 보니 그 주차관리 아저씨와는 매일 마주치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식사하러 왔어요? 네, 아저씨는 식사하셨어요? 나도 좀 이따 먹어야지. 맛있게들 먹어요. 네, 아저씨도요. 제가 그렇게 인사를 하고 오면 선미 언니는 신기하다는 듯 저를 잘 봤어요. 미연 씨는 가만 보면 진짜 신기해. 뭐가요, 언니? 어른들한테 참 싹싹하게 하잖아. 주차 관리하는 아저씨한테까지 맨날 가서 인사드리고 굳이 뭐하러 그렇게 해. 아, 그냥 매일 지나가는 곳이니까 인사드리는 거죠. 굳이 왜? 오지랖도 넓어. 저는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주차관리 아저씨분이 워낙 서글서글 인상도 좋으시고 저희를 보며 먼저 인사도 잘해주세요. 참 열심히 사시는 것 같았고 또 저는 그분을 보면 꼭 저희 아빠 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더 친근하고 좋더라고요. 안 계시거나 바쁘실 때 빼곤 아저씨에게 들러서 식사하셨느냐 물어보고 인사도 하곤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인사드리면 그분도 환하게 웃으며 제 인사를 잘 받아주셨고요. 그런데 며칠 후였어요. 외근 때문에 회사 차를 들고 나갔다가 들어와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외근을 갈 일 있으면 선미 언니가 운전을 했어요. 저는 면허 딴 지가 오래되지 않아서 초보였거든요. 그런데 저희 회사가 있는 건물 앞이 워낙 좁은 데다 불법 주차도 많아서 정말 복잡합니다. 양옆의 불법 주차에 유동인구도 많은 곳이다 보니 차가 다니는 길 자체가 몹시 협소해요. 운전을 잘하시는 분들은 요리조리 피해서 잘 가겠지만 저 같은 초보들은 진땀 흘리기 좋은 곳이었죠. 그런데 그날은 선미 언니가 연차를 쓰고 안 나온 날이었는데 갑자기 제가 샘플 공장에 갔다 와야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저는 내가 혼자 운전을 해서 갈 수 있을까 겁이 났지만 빨리 갔다 와야 됐기 때문에 다소 긴장된 기분으로 나가게 되었죠. 다행히 나갈 때는 차가 많지 않아서 잘 나갔습니다. 공장에도 잘 갔고 볼일을 끝내고 다시 돌아왔죠. 그런데 돌아오는 길이 문제였어요. 사무실이 있는 곳까지 거의 다 오긴 했는데 중간에 껴서 오도 가도 못한 상황이 되었거든요. 양쪽의 불법 주차 때문에 거의 일방통행 수준의 길이었는데 제 앞에는 차가 연달아 왔어요. 제 뒤의 차는 살짝 옆쪽으로 피했고 제 차도 옆에 있는 작은 공간으로 피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앞에서 오던 차들이 빠져나갈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문제가 제가 평행 주차를 잘 못한다는 거였어요. 갑자기 차들이 왕창 밀고 들어오니 당황해서 우왕좌왕했어요. 평행 주차를 해보려고 해도 당황하니까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제 앞에 운전자분이 창문을 내리며 저한테 소리를 치는 거예요. 이봐요! 뭐 하는 거예요? 뒤쪽에 공간 있으니까 좀 빼세요! 차가 나가야 될 거 아니야! 아저씨가 화를 내며 그렇게 말을 했고 저는 당황스러운 기분으로 일단 후진 기어를 넣었습니다. 그렇게 차를 평행 주차로 좀 넣어보려고 했는데 긴장해서 그런지 후진이 이상하게 돼서 그만 주차되어 있는 옆차를 박을 뻔한 거예요. 놀라서 확 멈췄죠. 마른 침을 삼키면서 다시 살금살금 앞으로 가서 후진을 천천히 했는데 이상하게 또 똑같은 자리로 돌아온 겁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정말 진땀이 줄줄 흐르더라고요. 딱 저만 그렇게 빠져주면 길이 트일 상황이었거든요. 근데도 제 차가 안으로 안 들어가고 같은 곳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저도 뜻대로 안 되니까 환장하겠더라고요. 앞에 운전자는 뭐 하는 거냐고 화를 내는 게 보이고요. 이걸 뭘 어떻게 해야 되나 하던 찰나 저 앞에서 주차관리 아저씨가 나오시는 겁니다. 앞에 차들이 안 빠져나가고 막혀 있으니까 나와보신 것 같았죠. 그 순간 그 아저씨를 보는데 무슨 구세주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급하게 정차를 해놓고 차에서 내려서 그 아저씨에게 달려갔습니다. 아저씨, 저 좀 도와주세요. 옆에 쇼핑몰 아가씨네? 네, 아저씨. 저 차를 후진해서 저 공간에 좀 넣어야 되는데 도저히 안 돼요. 아저씨가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거의 울듯이 말했습니다. 아저씨는 급하게 상황을 보시더라고요. 그렇네. 아가씨 차가 평행 주차로 저 안에 들어가야 그나마 차들이 빠지겠어. 다른 곳은 공간이 안 되네. 그쵸. 근데 너무 좁고 차들이 밀려 있으니까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옆차 박을 뻔했어요. 제가 완전 울상으로 부탁을 하니 아저씨도 알겠다며 가보자고 하셨어요. 아저씨는 기다리던 운전자들에게 손짓으로 잠시 기다리라고 하시더니 제 차를 타고는 능숙하게 빈 공간에 쏙 넣으셨어요. 그제야 막혀있던 차들도 조금씩 비켜나면서 겨우 나가게 되었죠. 차들이 웬만치 빠지고 나서는 아저씨가 저보고 타라고 하시더니 저희 사무실이 있는 건물 주차장까지 태워다 주셨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뭘 이런 걸 가지고 그래. 그래도 아까 진땀 좀 흘렸겠네. 저 울 뻔했어요. 아저씨 안 오셨음 아직도 그러고 있었을 거예요. 원래 평행 주차가 좀 힘들어요.
시간 날 때 한산한 곳에서 연습을 좀 해야 돼. 네, 그럴게요. 아가씨 차예요? 아니요, 회사 차요. 공장 갔다 왔다가. 그랬구나. 아저씨는 차에서 내리시더라고요. 저 때문에 자리 비우셔서 어떡해요? 상관없어요. 지금 주차 자리도 많은데 뭐.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인사 그만해도 돼요. 그러면 올라가요. 아저씨는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저는 너무 감사드려서 그 길로 빵집에 들러 샌드위치와 빵 몇 가지, 그리고 커피를 샀습니다. 그리고 아저씨께서 계신 주차관리 부스로 갔죠. 저기 아저씨, 무슨 일이에요? 이것 좀 드세요. 아까 너무 감사해서. 아우, 됐다니까. 입 심심할 때 드세요. 여기 빵집 맛있어요. 고맙게 뭘 이런 걸. 잘 먹을게요. 네, 그럼 가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다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아저씨는 별일 아니라고 하셨지만 다시 그 상황이 돼도 저는 절대 못 빠져나올 것 같았거든요. 아저씨가 아니었으면 얼마나 거기서 끙끙대고 있었을지 생각할수록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또 식사를 하러 그 건물에 갔을 때였습니다. 저는 언니들에게 먼저 들어가라고 하고 아저씨가 계신 부스로 달려갔죠. 안녕하세요, 아저씨. 그런데 아저씨 안색이 영 안 좋으시더라고요. 왔어요? 네. 근데 아저씨 안색이 왜 이렇게 안 좋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어디 체한 것 같기도 하고 별로 먹은 게 없는데. 아저씨는 그러면서 명치를 꾹꾹 누르시더니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럼 밥 맛있게 먹어요. 나는 저기 차 들어와서. 네. 아저씨는 일하러 가셨는데 저는 아저씨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식당으로 가려다 말고 걸음을 돌려 약국으로 갔어요. 그리고 소화제를 2가지 사왔죠. 제가 주차관리 부스 앞으로 가니까 아저씨도 오시더라고요. 저는 소화제를 드렸습니다. 체하신 것 같은데 일단 이거 드시고 영 안 나오면 병원을 가보세요. 저 앞에 내과 저기 잘해요. 아저씨는 제가 드린 소화제를 보고 약간 감동을 받으신 듯 했습니다. 나 체한 것 같다고 이걸 일부러 약국까지 가서 사왔어요? 네, 여기 바로 약국 있잖아요. 아유, 뭐하러. 내가 가도 되는데. 바빠 보이셔서요. 일단 드시고 계속 안 좋으시면 바로 병원 가보세요. 급체한 거 놔두면 큰일 나요. 아셨죠? 제 말에 아저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고마워요, 아가씨. 뭘요? 그럼 저는 들어가 볼게요. 저는 아저씨께 인사를 드리고 식당으로 갔습니다. 가는 길에 슬쩍 돌아봤는데 아저씨께서 제가 준 약을 한참이나 물끄러미 보고 계시더라고요. 약 드시고 나으셔야 될 텐데 생각하며 저는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선미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늦게 와? 저는 주차 아저씨가 체한 것 같아서 약을 좀 사다 드렸다고 했어요. 그 말에 선미 언니는 어이없다는 듯 웃더라고요. 아, 가만 보면 미연 씨는 진짜 오지랖이 태평양이야. 뭔 상관이야. 저 아저씨가 무슨 미연 씨 아버지야? 저번에 저 도와주셨단 말이에요. 주차하는 아저씨가 주차 좀 해준 거 가지고 뭘 그렇게 고마워해. 고마워할 리도 쎘네. 미연 씨 가만 보면 진짜 주책이다. 저는 입을 삐죽였고 옆에 다른 직원 언니들이 그러더라고요. 뭘 그래. 미연이가 착해서 그런 거지. 하지만 선미 언니는 고개를 젓더라고요. 나 같으면 그런 쓸데없는 짓 안 한다. 영양가 하나도 없는 짓이야. 약 사드린 것 같고 뭔 영양가요. 미연 씨, 쓸데없는 사람들한테 온갖 친절 베풀면서 살지 마. 본인만 괴로워. 내가 잘 보여야 되는 사람, 나한테 이득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잘 가려보고 그런 사람들한테만 집중적으로 잘해야 되는 거야. 그게 똑똑하게 효율적으로 사는 거야. 미연 씨처럼 쓸데없는 사람들한테 잘하는 거? 그거 아무 소용없다. 돈만 쓰지. 미연 씨 저번에 보니까 추석 때 청소해 주시는 아주머니한테도 김 세트 드렸지? 식사할 때 같이 드시라고요. 감사하잖아요. 매일 사무실 청소도 해주시고. 돈 받고 하는 거 아냐. 그냥 해주는 건 줄 알아? 미연 씨 누가 보면 돈이 남아도는 줄 알겠어. 선미 언니랑은 같은 일을 하다 보니 친하긴 했는데 저를 잘 면박주기도 했습니다.
제가 쓸데없는 오지랖을 부리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면서요. 저도 그냥 웃으면서 그만하고 밥이나 드시라고 하고 말았죠. 그리고 다음 날이었습니다. 저희가 또 식사를 하러 가는데 아저씨가 나와 계시더라고요. 제가 인사드리니까 아저씨가 저에게 오셨어요. 몸은 좀 어떠세요, 아저씨? 아가씨가 준 소화제 먹고 싹 내려갔어. 병원까지 갈 필요도 없었어요. 다행이네요. 걱정했는데. 고마워요. 저기 네, 혹시 남자친구 있나? 아저씨의 물음에 옆에 있던 언니들도 어리둥절하게 봤습니다. 남자친구요? 없는데요. 그래? 잘됐다. 혹시 우리 아들 소개 한번 받아볼 생각 있어요? 저는 아저씨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아들을 소개시켜준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당황했고 옆에 있던 미연 언니는 안 들리게 살짝 코웃음까지 치더라고요. 아저씨 아들요? 응, 내 아들이지만 꽤 괜찮아요. 사진이라도 한번 볼래요? 아, 아저씨는 사진을 보여주려고 하셨죠. 저는 순간 뭐라고 대답할지 몰라서 당황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말이었으니까요. 제가 우물쭈물하니까 갑자기 선미 언니가 제 팔을 탁 잡고 당기면서 그러더군요. 아저씨, 죄송한데 저희 점심시간이 별로 안 길어서요. 빨리 먹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수고하세요. 그러면서 저를 다짜고짜 끌고 가는 겁니다. 저는 대답도 못하고 어버버 끌려갔죠. 아저씨도 멀뚱히 저를 쳐다보고 있고요. 식당에 가자마자 선미 언니가 그러는 거예요. 강미연, 너 내가 구해준 거다? 네? 봐봐, 저 아저씨 선 바로 넘잖아. 내가 쓸데없이 아무한테도 잘해주지 말라는 게 이런 거야. 선미 언니의 말에 다른 언니들도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아저씨가 미연이 이쁘게 보셔서 아들 소개시켜주고 싶으신가 본데. 아, 답답이들. 저 나이에 주차 관리나 하는 아저씨 아들이 뭐 어떻겠니? 보나 마나지. 그리고 어른들이 저렇게 나서서 내 아들 소개받아봐라 그러잖아? 100이면 100, 제대로 사랑구실도 못하는 놈일 거야. 지 힘으로는 여자 하나 못 만나는 그런 놈일 거라고. 미연이 얘가 맹해 보이니까 바로 자기 아들 들이대잖아. 언니는 저를 한심하게 보면서 혀를 차더라고요. 솔직히 아저씨가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하셔서 당황한 건 사실이지만 아들 소개시켜주고 싶다는 말씀이 기분 나쁘진 않았어요. 누군지 모르니 능력이나 이런 것까진 모르겠지만 아저씨를 보면 아들도 착하고 좋은 사람일 것 같은데 게다가 아저씨가 저를 그만큼 좋게 보셨으니 당신 아들도 소개시켜주고 싶으신 거잖아요. 근데 선미 언니는 저런 아저씨 아들 만날 생각 말라고 보나마나 별 볼 일 없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언니는 밥을 먹으면서 슬쩍 저에게 묻더군요. 미연아, 너 어쩔 생각이야? 나는 괜찮은데. 괜찮다고? 그러면 저 아저씨 아들 진짜 소개받는다고? 말 그대로 그냥 소갠데요, 뭐. 아, 너답다 너다워. 알아서 해. 나 같으면 저런 시아버지 짜리의 아들은 절대 소개 안 받는다. 언니한테 받으라고 안 하셨잖아요. 저한테 하라고 하셨지. 많이 봐도 그래. 너 혼자 다 봐도. 난 이번 주에 소개팅 할 거야. 집안 빵빵한 남자랑. 잘 되길 바랄게요, 언니. 너도 잘 되길 바란다.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 나가는데 아저씨가 다시 오시더라고요. 내가 갑자기 그런 말해서 당황했죠? 밑도 끝도 없이. 아니에요, 아저씨. 저도 좀 당황했는데. 근데 아드님이 몇 살이신데요? 31. 지금 직장 생활하고. 아, 그렇구나. 그럼 저랑 4살 차이 나네요. 아가씨가 27이구나. 네. 생각 있어요? 아들 사진 보여줄까? 네, 보여주세요. 그러자 뒤에 있던 언니들도 와서 사진을 구경하더라고요. 아저씨와 아드님이 등산 가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키도 훤칠하고 인상이 좋으시더라고요. 인상 좋으시다. 그쵸? 성격은 더 좋아. 나랑 등산도 잘 다니고. 한번 만나볼 생각 있어요? 네, 해주시면 좋죠. 아유, 잘 됐네. 그러면 번호 좀 여기 찍어줘봐요. 저는 아저씨 폰에 제 번호도 드렸습니다. 아저씨는 아들한테 번호 전달해 주겠다고 하며 웃으시더라고요. 사무실로 돌아오는데 언니 한 명이 사진 보니까 인물이 훤칠하더라고 그랬어요.
하지만 선미 언니는 인물 훤칠하면 뭐하니? 남자는 돈이 많아야 돼. 얼굴 빼먹고 살 일 있어? 무슨 일 하는지도 모르잖아. 뻔하다니까. 그래도 저는 만나볼래요. 외모도 선한 사람 같고. 그러시던가. 너랑은 잘 어울릴 것 같아. 그날 저녁 아저씨의 아들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름은 이상진이고 은행에서 일을 한다고 했어요. 톡으로만 대화하는데도 참 매너 있고 예의 바른 게 느껴져서 좋더라고요. 저희는 그렇게 톡이나 전화로 일주일 정도 연락을 하다가 약속을 잡고 만나기로 했습니다. 일 끝나고 저희 사무실 앞으로 데리러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언니들에게 그분이 사무실 앞으로 데리러 온다고 했고 어차피 퇴근하는 길이다 보니 언니들도 어떤 남자인지 구경한다면서 같이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건물 앞에서 잠시 기다리고 있는데 비싸기로 유명한 외제차 한 대가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제 앞에 서더라고요. 그 안에서는 정장을 멀끔하게 빼입은 잘생긴 남자 한 명이 내렸습니다. 많이 기다렸죠, 미연 씨. 퇴근길이라 많이 막히네요. 상진 씨의 등장에 옆에 있던 언니들도 엄청 놀라더라고요. 그때 아저씨가 보여준 사진으로는 등산복 차림에 수더분해 보였는데 이렇게 보니 완전 젠틀하고 멋있는 외모의 남자였습니다. 아니요, 저도 방금 나와서. 타세요. 배고프실 텐데 식사 먼저 하시죠. 제가 괜찮은 곳 예약해놨거든요. 그러면서 상진 씨는 제 옆에 서 있는 언니들을 보게 됐죠. 저는 다급하게 언니들을 소개했어요. 같이 일하는 언니들인데 퇴근한다고 같이 나왔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처음 뵙겠습니다. 상진 씨는 사람 좋게 웃으며 인사를 하더니 저에게 차에 타라고 했어요. 그 순간 선미 언니가 불쑥 그러더라고요. 저기 초면에 죄송한데 저 앞에 지하철까지만 저희도 데려다 주시면 안 될까요? 선미 언니는 여우같이 웃으며 그러는 겁니다. 상진 씨는 저를 쳐다봤고 제가 웃으며 말했죠. 혹시 그래 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타세요. 그렇게 저는 조수석에 뒷좌석엔 언니들이 탔습니다. 차 정말 좋다. 내부도 넓고. 할부죠? 이거 할부 많이 해야 될 텐데. 선미 언니가 묻자 상진 씨가 웃으며 그러더군요. 아니요. 실은 아버지가 취업기념으로 사주셨어요. 네? 주차관리 아저씨가 뭔 돈이 있어서 이런 비싼 차를요? 선미 언니의 말에 저는 깜짝 놀라서 돌아봤습니다. 너무 무례했거든요. 옆에 있는 언니들도 선미 언니 팔을 확 잡아당기더라고요. 그만하라고요. 상진 씨도 선미 언니의 무례한 말투에 조금 놀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매너 좋게 웃으며 말하더군요. 뭐 사주실만 하니까 사주셨겠죠. 역 다 왔는데 여기서 내려드리면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소개팅 하는데 저희가 눈치 없이. 조심히 가세요. 미연아, 재밌게 놀아? 네, 내일 봐요. 그렇게 언니들은 선미 언니를 잡아 끌고 내리더라고요. 저는 초면인데 차 태워달라고 하고 혹시 기분 나빴을까 걱정되더라고요. 죄송해요. 직장 동료긴 하지만 워낙 친한 언니들이라. 죄송하긴요. 금방인데요 뭐. 프렌치 레스토랑 괜찮으세요? 제가 그리로 예약을 했는데 혹시 싫으시면 다른 데 가도 되고요. 아니에요. 좋아해요. 아버지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참 귀엽고 싹싹하고 마음씨도 예쁘다고. 실제로 보니 더 그러신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감사하게. 아버지가 엄청 좋게 보셨어요. 저보고 그런 여자를 만나야 된다고 하시면서요. 저희 아버지 보는 눈 정확하시거든요. 상진 씨는 성격도 시원시원하고 남자다웠습니다. 대화도 잘 이끌어 나가고요. 저희는 처음 만난 것 같지 않게 이런저런 대화를 즐겁게 나누며 식사하러 갔죠. 인당 20만 원이 넘는 비싼 레스토랑이더라고요. 야경도 멋지고요. 저희는 그곳에서 서로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상진 씨는 외국계 은행에 다닌다고 했고 남동생 한 명이 더 있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동생은 현재 대학병원에서 수련 중인 전공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저씨께서 아들 둘을 다 엄청 잘 키우셨구나 싶었죠. 저는 언니 한 명이 있고 부모님에 대한 얘기도 했어요. 아버지가 몸이 좀 불편하시다는 얘기도요. 상진 씨는 놀라는 내색도 없이 아무렇지 않게 제 얘기를 잘 들어주더라고요.
보통 저희 아빠가 장애가 있다고 하면 좀 놀라거나 괜히 위로랍시고 안 됐다는 눈빛을 보내는 사람도 많은데 상진 씨는 아무렇지 않아 했습니다. 참 괜찮은 남자 같았죠. 아저씨가 좋으신 분 같아서 아들도 좋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만나보니 사람 자체로도 조건으로도 뭐 하나 빠질 것 없이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가만 있어도 여자들이 줄을 설 것 같은데 왜 굳이 아저씨는 저한테 아들을 소개시켜 주셨을까 싶기도 했고요. 그런데 상진 씨가 그러더군요. 자기는 아버지를 세상에서 제일 존경한다고요. 맨 바닥에서 자수성가하신 분이고 지금도 자기보다 일 더 열심히 하신다면서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저씨가 주차 관리를 하는 그 건물이 사실은 아저씨 소유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랐죠. 당연히 주차 관리만 해주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그 건물 주인이라고 하시니까요. 상진 씨 말로는 아버지가 그 건물에 대한 애착이 크시다며 그래서 주차 관리도 직접 하시는 거라고 했습니다. 나이도 있으시니 좀 쉬라고 말씀드려도 당신은 일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라고 하셨대요. 저도 전혀 몰랐습니다. 저희 아버지 저번에 체하셨을 때 약국에서 약도 사다 주셨다면서요. 얼마나 감동하시던지. 아, 정말요? 진짜 별거 아닌데. 별거 아니긴요. 그 마음이 얼마나 고마워요. 아들들은 그렇게 섬세하지 않아요. 그런데 미연 씨가 일부러 소화제까지 사다 주시니까 완전 미연 씨한테 푹 빠지신 것 같더라고요. 그 전에도 참 성격 좋고 착한 아가씨라고 몇 번 말하시기도 했고요. 저도 아저씨한테 도움 받았는데요, 뭐. 아참, 아버지가 그 말도 하셨어요. 시간 되시면 제 차로 평행주차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저 운전 잘 가르쳐요. 아니에요. 괜히 차 망가지면요. 괜찮아요. 차 안 망가지게 잘 알려드릴게요. 언제 시간 되세요? 그렇게 그 남자와 저는 즐거운 식사를 하고 다음에 또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근사한 남자와 멋진 곳에서 식사를 하니 참 설레고 좋더라고요. 다음날 제가 출근을 하니 난리가 났습니다. 미연아, 그 남자 뭐야? 진짜 주차 아저씨 아들 맞아? 너무 멋있던데? 목소리도 좋고. 내 말이 매너도 좋은 것 같더라. 또 만나기로 했니?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미 언니는 입이 대빨 나와 그러더라고요. 참나. 아니 무슨 아들 은행 취업했다고 그런 차를 선물하셔? 아주 기둥뿌리 뽑았겠다. 아저씨도 그렇게 안 보이더니 좀 허세가 있으신가 봐. 그 말에 제가 웃으며 그랬죠. 들어보니까 아저씨 그러실만 하던데요. 저 건물 아저씨 거래요. 제 말에 선미 언니는 무슨 용수철이라도 발바닥에 박은 듯 튀어오르는 겁니다. 그게 뭔 소리야? 저 건물이 그 주차관리 아저씨 거라고? 네, 저도 몰랐는데 아저씨가 건물주시래요. 아니 근데 저런 건물식이나 들고 있으면서 왜 주차관리를 하고 있어? 본인 건물이니까 그냥 본인이 하시는 거라고 하던데요. 와, 대박이다 진짜. 저 건물 안에 상가가 몇 개야. 이 근처 땅값도 장난 아니잖아. 미연아, 너 완전 땡 잡았다. 저는 그냥 어색하게 웃었죠. 선미 언니는 제가 자기 남친을 뺏어가기라도 한 양 엄청 분해하고 속상해 하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 아저씨한테 자기가 소개받는다 할 걸 그랬다면서요. 얼굴도 자기가 훨씬 예쁜데 왜 자기가 아니라 미연이 너한테 소개를 해준 건지 모르겠다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웃고 말았죠. 그 후 저는 아저씨의 든든한 응원 아래 상진 씨와 좋은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나중에 따로 상진 씨 어머니와 아저씨도 함께 만나 뵀어요. 상진 씨 어머니도 인상도 좋고 인품이 참 좋으시더라고요. 1년 정도 사귀고 나서 결혼 이야기도 나왔는데 저희 집이 상대적으로 형편이 너무 처져서 걱정했거든요. 하지만 오히려 아저씨, 아니 아버님은 아무 걱정하지 말고 시집 오라면서 필요한 건 다 해준다고 하셨습니다.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는 말도 있는데 그게 딱 저희 아버님이셨어요. 저 아쉬운 일 없게 금전적으로도 빵빵하게 지원해 주셨고요. 그렇게 저는 결혼하고 아이도 둘 낳으며 잘 살고 있습니다. 첫째 아이 낳았을 때 아버님이 차도 한 대 사주셨어요. 아이 태우고 다닐 거면 튼튼한 차여야 된다고 하시면서 차체가 두껍기로 유명한 외제차로 바꿔주시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 일은 그만뒀어도 직장 언니들하고는 한 번씩 연락하고 만났는데요.
한 번은 모임에 그 차를 타고 가니까 언니들이 다 대박이라고 진짜 시집 잘 갔다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하고 다니는 것도 예전과는 딴판이라면서 완전 부잣집 사모님 다 됐다고 하면서요. 언니 한 명 말로는 선미 언니는 그런 제 모습에 배 아파했다고 했습니다. 부잣집 사모님이 꾸민 사람은 선미 언니였는데 정작 제가 그러고 다니니까요. 그래서인지 언젠가부터 선미 언니는 모임에 안 나오더라고요. 나머지 언니 둘하고는 지금도 연락하고 결혼식 참석도 하고 모임도 가지면서 잘 지내고 있고요. 지금 와서 생각해봐도 아버님과 저의 인연이 참 신기합니다. 아버님 말로는 제가 소화제 갖다 드린 날 이미 저를 며느리로 점 찍으셨다고 했어요. 당신 아들에 비해 저는 능력도 집안도 다 모자랄 텐데 착하고 예의 있는 모습 하나만 보고 잘난 아들의 며느리감으로 찍으셨다니 저희 아버님께 참 감사하더라고요. 지금도 아버님과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아버님은 주차 관리를 하시고 저도 종종 놀러가서 담소도 나누고 식사도 하고 올 때가 많아요. 사람 하나만 보고 저를 좋아해 주셨던 아버님의 그 마음을 기억하며 저도 늘 잘하려고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12년 차 4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5년 동안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요. 주변에선 참 힘들었겠다, 고생했다 하지만요. 저는 생각보다 그렇게 힘들진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다는 게 쉬운 일은 결코 아니기도 하고 또 넉넉치 않은 형편이다 보니 경제적으로 힘들 때도 있었지만요. 그래도 어머님과 대화도 잘 통하고 어머님도 저를 많이 아껴주시고 살림도 도와주셔서 오손도손 재밌게 지내기도 했거든요. 오히려 넉넉치 않은 형편이다 보니 좀 더 잘 모시지 못했던 것이 죄송스러울 뿐이죠. 저희 어머님은 아들만 셋이에요. 저는 그중 셋째인 막내 아들 며느리고요. 어머님 30대 중반에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과부가 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 셋을 혼자 힘으로 억척스럽게 키우셨다고 했어요. 어머님은 시장에서 전집을 하셨는데 워낙 성실하신 데다 맛도 있어서 장사도 잘 됐고 괜찮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이가 드시면서 가게를 아는 분께 넘기셨는데요. 어머님 말은 나이도 들고 힘들어서 이제 안 한다고 하셨지만 사실 그 가게 팔아서 첫째 아주버님 도와주신 거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결혼하고 4년 정도 뒤에 살고 계시던 집을 팔아서 둘째 아주버님네를 도와주셨어요. 그러면서 둘째 아주버님네와 합가를 하셨고요. 어머님은 평생 고생하면서 아들들을 키우고 그나마 남은 재산까지도 다 아들들에게 넘기신 겁니다. 하지만 막내인 저희 남편은요, 딱히 받은 건 없습니다. 저희 남편이 형들과 나이 터울이 좀 있는데 형들이 일하면서 저희 남편 대학 등록금도 보태주고 많이 도와줬대요. 그래서 마냥 착해 빠진 저희 남편은 이미 형들에게 도움 받을 만큼 받았으니 어머님이 형들에게 주는 건 당연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받아도 된다고 했답니다. 저희 큰아주버님, 둘째 아주버님 다 집 잘 살아요. 자가에다가 평수도 넓고요. 반면 작게 시작한 저희 집은 방 2개짜리 전세입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시작은 작아도 저희 집도 천천히 늘려가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결혼을 하고 보니 집안 분위기가 참 좋더라고요. 어머님도 며느리들과 잘 지내고 특히 둘째 형님은 효부라고 소문날 정도로 어머님께 잘했거든요. 그때까진 다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4년 후 어머님이 집 판 돈을 작은 아주버님 댁에 드리며 합가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합가 후 초반 1년 정도까진 괜찮은 듯 했습니다.
작은 아주버님네는 맞벌이를 하셨기 때문에 어머님이 살림을 도맡아 하셨고 모두에게 다 좋아 보였죠. 그런데 1년 후 작은 형님이 일을 그만두면서 집에 있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어머님과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둘째 형님과 어머님, 너무 잘 지내는 고부 사이라고 생각했는데 가끔 만날 때나 가등했던 일이었나 봐요. 두 분이 같이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심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작은 형님도 본인이 원해서 직장을 그만둔 건 아니고 회사 사정상 거의 잘리듯 그만둔 거였는데 그 때문인지 엄청 날카롭고 예민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툭툭 내뱉듯 말을 잘하시니 그런 게 다 상처가 되고 갈등의 원인이 됐나 보더라고요. 나중에는 어머님 모시고 사내 못 사내 소리까지 나올 정도로 갈등이 심해질 정도였어요. 어머님이 집까지 파셨는데 이 마당에 못 산다고 하면 어머님은 어쩌나 싶으면서도 또 작은 형님은 작은 형님대로 어머님께 섭섭하고 서운한 게 잔뜩 쌓였던 모양이더라고요. 사람 성격이라는 게 다 제각각이라서 저 같은 경우는 어머님 같은 성격이 좀 직설적이시더라도 오히려 뒤끝없고 편하거든요. 하지만 둘째 형님은 어머님이 툭툭 내뱉는 말들에 상처를 많이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냥 둘째 형님과 어머님 사이가 많이 안 좋다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하루는 둘째 아주버님이 술 먹고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울면서 둘째 형님이 어머님이랑 못 살겠다고 난리라면서 안정 찾을 때까지만이라도 우리 집에서 당분간 어머님 모시면 안 되냐는 거예요. 자기가 까딱하다간 이혼하게 생겼다면서요.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도 사람인지라 황당한 건 있었죠. 아주버님들 둘 다 어머님한테 이것저것 받을 땐 언제고 이제 어머님이 더 이상 줄 게 없는 신세다 보니 저렇게 하시는 건가? 라는 생각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물론 자기 형들이라면 끔찍한 저희 남편에게 그런 말은 하지는 않았지만요. 어쨌든 도와달라고 통 사정을 하시기에 제가 알겠다고 저희 집에서 당분간 모신다고 그냥 그랬습니다. 사실 그때는 상황이 정리되면 다시 어머님을 모셔갈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함께 사는 게 뭐 힘든가 싶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한 거죠. 그렇게 어머님은 옷가지랑 필요한 짐들만 몇 개 싸서 급하게 저희 집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 슬프더라고요. 어머님 스스로도 너무 비참해 하시는 것 같고요. 아무리 이런저런 변명을 해봐도 결국 작은 아들 내서 어머님을 내쫓은 모양새나 다름없었습니다. 큰아들네는 뭐 하냐고요? 큰 아주버님은 일 바쁘다고 집에 잘 안 계시고 큰형님은 허리가 많이 안 좋아서 툭 하면 병원 가거나 집에서도 들어 누워 있다 보니 어머님을 모실 수가 없다고 이미 선언했습니다. 어머님은 쫓겨나듯 저희 집으로 오신 것에 대해 서러워하셨고 제 앞에서 눈물도 많이 흘리셨어요. 저는 어머님이 늘 꼿꼿하고 강하신 분이라 생각했는데 그렇게 서럽게 우시는 건 처음 봤네요. 저는 어머님 하소연도 들어드리고 눈물도 닦아드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좋아지겠지. 다시 예전의 사이좋은 가족으로 돌아가겠지.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처럼 아주버님네와 어머님이 완전 등을 돌린 사건이 생겼습니다. 저희 집에서 모신 지 얼마 뒤 어머님의 생신이 있었어요. 저희 집에 계시다 보니 당연히 생신상도 제가 준비하게 됐는데요. 그 생일 때 다 모여서 난리가 난 겁니다. 선물 사들고 저희 집에 찾아온 아주버님들과 형님들, 둘째 형님과 어머님이 대면대면 해보였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식사 끝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어머님이 아들들과 며느리들을 앉혀두고 울분을 토하시게 된 겁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참 섭섭하다. 큰애 너는 사업자금 도와달래서 내가 가게 팔아서 도와주고 둘째 너는 아파트 중도금 필요하다고 그래서 내 집까지 팔아서 도와준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내가 돈도 없고 가진 거 없는 노인네라 그거냐? 어떻게 사람 단물만 빼먹고 이렇게 내쳐? 어머님의 말에 아주버님과 형님들도 억울하다는 듯 언성을 높이더라고요. 특히 어머님을 1년간 모셨던 작은 형님은 그동안 어머님이 툭툭 내뱉으며 상처 줬던 말들을 열거하며 자기도 너무 섭섭하고 어머님한테 실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들어보니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정도의 말들인데 작은 형님은 스트레스가 컸던 것 같더라고요. 아들이며 며느리며 도리어 더 섭섭하다고 난리를 치니 어머님은 눈물까지 흘리며 고함을 지르셨어요. 돈 받을 땐 서운한 거 하나 없더니 이제 와서는 서운한 게 막 생기냐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요. 저나 남편은 아주버님들과 형님을 말렸어요. 아무리 그래도 나이 드신 어머님한테 이건 아니다 싶었거든요. 톡 까놓고 어머님 말이 틀린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점점 언성이 커지다가 어머님은 결국 너네 내가 해준 거 다 도로 내놔라. 나 너네한테 준 거 아까워서 안 되겠다. 어머님 말에 큰 아주버님은 해주시면 뭘 얼마나 해주셨다고 그러세요? 그리고 이미 증여한 건 끝이에요. 어머님도 적당히 좀 하세요. 하더라고요. 어머님 그 말에 뒷목 잡고 쓰러지시는 거 제가 겨우 부축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다들 그만들 하시라고, 너무들 하신다고 한마디 했어요. 평소에는 제가 막내 며느리다 보니 큰 소리 내는 법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지켜보고 있으니 아들들이고 며느리들이고 늙으신 어머님에게 정말 너무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그 한마디 했다고 형님들은 좋다구나. 너무하긴 뭘 너무해. 동서는 본인이 겪어보지 않았다고 난 말 함부로 하지 마. 그러게 우리 중에 어머님 안 모신 사람은 막내 동서밖에 없잖아. 큰형님도 결혼 초반에 어머님과 같이 살았다고 했거든요. 갑자기 타겟이 저로 바뀌면서 저한테 화풀이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둘째 형님은 그래, 그럼 이제 동서가 쭉 모시면 되겠네. 우리가 어머님한테 너무한다 생각하는데 그럼 본인이 더 잘 모시면 될 일 아니야? 그래, 그러면 되겠네. 저는 그 말에 화가 났어요. 받아먹을 땐 언제고 이제는 어머님을 무슨 헌 짐짝 취급하듯 저에게 떠넘기려고 합심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모실게요. 어머님 모시는 게 뭐라고요. 형님들도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남편이 저를 말렸고 그렇게 대판 싸움이 난 후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계기로 두 아주버님들과 형님들은 더 이상 어머님께 찾아오지도 연락을 드리지도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아예 왕래를 끊은 거였습니다. 어머님은 자식들 잘못 키웠다고 서러워하셨고 저도 어머님이 안쓰러워 같이 울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님은 아예 저희 집에서 모시게 되었어요. 저는 어린 아들을 키우고 있었는데 집안 살림이 빠듯하다 보니 공공기관 사무직 아르바이트 일을 구해서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저희 아들을 대신 돌봐주셨습니다. 어머님은 연세는 많으셔도 부지런하시고 워낙 깔끔하신 성격이라 집에 있으면 한시도 쉬지 않고 집안을 치우고 닦고 아들하고도 잘 놀아주셨어요. 저희 아들도 할머니를 몹시 따랐고요. 한창 개구쟁이인 아이를 키우는 집이 이렇게 깔끔한가 싶을 정도로 어머님은 부지런히 집안을 갈고 닦으셨는데 제가 쉬엄쉬엄 하시라 해도 어머님은 자기가 이래야 마음이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야 어머님 성격이 워낙 그러신가 보다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님도 저희 집에 사시는 게 마냥 편치 않으셨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어머님이 집안 살림 도와주시고 아이도 돌봐주시다 보니 오히려 편하고 좋았어요. 어머님하고도 성격이 잘 맞는 편이었고요. 오히려 어머님을 모시고 살수록 1년 만에 같이 못 살겠다고 난리를 친 둘째 형님이 이해가 안 될 정도였습니다. 어머님과 지내는 건 문제가 없었지만 아무래도 어머님이 나이가 있으셔서 병원에도 자주 가시고 약값도 점차 많이 들어가다 보니
생활비가 넉넉치는 않은 문제는 있었습니다. 제가 일해서 버는 건 끼케야 100만 원 남짓이고 남편도 작은 중소기업에서 일하다 보니 월급이 그렇게 넉넉치는 않았거든요. 결혼 초반에는 부지런히 벌고 아끼면서 조금씩 저축도 하고 나중에 집도 이사가고 싶다는 꿈이 있었지만 아이를 키우는 데다 어머님에게도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 저축은커녕 생활비도 쪼달릴 때가 많았죠. 어머님은 병원비나 약값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미안해하시며 자기가 빨리 죽어야 된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런 말씀 말라고 어머님이 살림 도와주시고 우리 혜준이 돌봐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도움되는지 아시냐고 오히려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저도 한편으론 앞길이 깜깜하고 나아질 길이 없는 경제 상황이 답답할 때도 많았어요. 아이는 점차 커가고 돈 들어갈 때도 늘어났으니까요. 게다가 그냥 잊고 지내다가도 단물만 빼먹고 어머님을 버린 두 아주버님과 형님들에 대해서도 참 너무한다 싶었습니다. 어머님 저에게 맡겨놓고 생활비는커녕 어머님 병원비 한번 보낸 적이 없으니까요. 말은 어머님에게 섭섭하다 어쩌다 했지만 사실은 그런 구실로 그냥 어머님 저에게 떠맡기고 자기들은 편한 생활하는 것 같았어요. 게다가 제가 어머님 편들고 모신다는 이유로 은근 저도 따돌리더라고요. 다른 때는 왕래가 거의 없어도 제사를 지낼 땐 큰 형님네로 가거든요. 저는 솔직히 거기도 안 가고 싶은데 어머님이 그래도 제사는 가라고 하셔서 저랑 남편은 갔어요. 제가 가면 저보고 은근히 어머님과 형님들 사이를 제가 이간질하는 건 아니냐 하고 저보고 중간 역할을 잘해야 된다고 뭐라고 하시네요. 제가 이간질해서 뭐가 남는다고 이간질을 하나요? 끝까지 저만 나쁜 년 만드는 게 참 웃기더라고요. 물론 저도 중간에서 어머님에게 형님들과 화해하시는 게 어떻느냐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그 정도는 저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하지만 어머님 입장에선 아들이나 형님들이 사과를 해야지 무슨 화해냐고 하십니다. 저도 그래서 더 이상 말하지 않았고요. 근데 만만한 게 저인지 어머님 모시고도 욕 듣고 눈치 보게 된 겁니다. 게다가 그 집 아이들까지도 제가 명색이 숙모인데 인사도 잘 안 하는 거예요. 정말 제사는 가기 싫지만 어머님 때문에 할 수 없이 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갔다 오면 어머님은 수고 많았다고 막 그러셨는데 그러시면 저도 또 괜찮아졌고요. 가끔씩은 돌이켜보면 울적할 때도 있었어요. 어머님 편을 들었기 때문에 형님들과도 척을 지게 됐고 경제 상황은 갈수록 쪼들리고 긍정적으로 뭐든지 생각하는 저라도 때로는 가슴이 갑갑하고 힘들기도 했죠. 하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가족 모두 건강하고 서로 아껴주고 그렇게 오손도손 사니 이것 또한 행복이다 여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갈 무렵 어머님이 하루는 저에게 그러시더군요. 자기가 몸 상태도 안 좋고 갈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다고. 행여나 내가 떠나게 되면 그땐 방 서랍 마지막 칸에 꾸러미 넣어둔 게 있는데 그걸 열어보라고요. 그게 뭐냐고 물어도 그냥 그때 열어보라고 하시고 말았습니다. 저도 그냥 어머님이 정리하실 게 있나 보다 정도로만 생각하고 알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정말 어머님은 본인이 가실 날을 아셨는지 그 후 얼마 뒤 쓰러지시고 말았습니다. 뇌에 실핏줄이 터졌다고 뇌출혈이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대학병원으로 갔지만 마음의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수술은 힘들 거라고 하면서요. 그렇게 어머님은 대학병원으로 간 지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머님 빈소가 차려지고 아주버님과 형님들 찾아와 울고불고 하는데 그걸 가만히 보는 저는 이제 와서 저러는 게 무슨 소용인가 싶더라고요. 살아생전 5년 동안 찾아오지도 않았으면서요. 아들들이 이렇게 많고 거기다 며느리에 손자들까지 많은데 오지도 않고 보지도 못했던 우리 어머님.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생각하면 눈물만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제가 좀 더 나서서 형님들을 설득했어야 했나 싶기도 하고요. 또 저도 어머님께 의지하며 살아왔는데 어머님이 한순간에 그렇게 떠나버리시니 마음이 참 서글프고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장례를 마치고 어머님 유품을 정리하게 되었어요. 그때 어머님이 하신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마지막 서랍에 옷들을 만져보니 구석에 옷으로 칭칭 감아놓은 꾸러미가 있더군요. 이건 도대체 뭘까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꼭 저만 보라는 어머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조심스럽게 그 꾸러미를 열어보게 되었는데 꾸러미를 연 순간 저는 깜짝 놀라 저도 모르게 억 하는 소리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 꾸러미 안에는 하나에 30도는 넘어 보이는 커다란 금두꺼비가 3개나 들어 있었거든요. 이런 거 TV나 영화에서나 봤지 실제로는 처음 봤습니다. 크기도 얼마나 큰지 너무 신기하고 진짜 이게 금인가 싶더라고요. 어머님이 이런 걸 들고 있었다는 것도 신기하고요. 언제 사신 건지 왜 이렇게 숨겨둔 건지 싶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꾸러미 안을 뒤적거려 보니 안에 편지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기분으로 편지를 열어보았어요. 내 막내 며느리 양이 보거라. 네가 이 편지를 읽을 때 아마도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구나. 돈 한 푼 보태준 거 없는데도 나를 극진히 모셔주고 늘 옆에서 내 마음을 달래주어서 참 고맙다. 큰애와 둘째 다 나를 버려서 마음이 너무 서글펐는데 너희만은 나를 잘 보살펴 주었구나. 내가 남은 거라곤 이것뿐이다. 가게 정리할 때 큰맘 먹고 산 것들이다. 원래는 나 세상 떠날 때 아들들 하나씩 주려고 했다.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겠구나. 3개 다 너랑 석규가 가지거라. 절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너랑 석규 살림에만 보탰어야 한다. 어려운 살림에 더 못 보태줘서 미안하다. 그동안 나 모시고 사느라 그간 수고 참 많았다. 고맙구나. 몸 건강해라. 그 편지를 읽은 저는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모릅니다. 아들들에게 상처받은 어머님도 너무 안쓰럽고 내가 그렇게 잘해드린 것도 없는데 꽁꽁 싸매어 두신 마지막 선물을 저에게 이렇게 주고 가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도 죄송했거든요. 저는 펑펑 울며 남편에게 이 일을 이야기했고 남편도 꾸러미 안에 금두꺼비를 보더니 엄마를 목 놓아 부르며 엉엉 울더라고요. 당연히 아주버님들 그 누구에게도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이건 어머님이 저에게 주신 마지막 선물이고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요. 소중히 잘 갖고 있다가 꼭 필요할 때 요긴하게 쓸 생각입니다. 갖고만 있어도 얼마나 든든하고 좋은지요. 어머님이 떠나시는 길에 너무 과분한 선물을 주신 것만 같았습니다. 평생을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사신 어머님, 믿었던 아들과 며느리들에게 배신당해서 많이 슬퍼하셨지만 제가 그래도 어머님께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어드린 것 같아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형님들과 척을 지더라도 어머님 편에 서고 어머님을 위로해드린 거 지금 생각해도 참 잘했다 싶고요. 이제는 돌아가신 지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어머님이 좋아하시던 음식들이나 좋아하시던 공원 같은 곳을 지날 때면 한 번씩 생각이 나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어머님 떠난 그곳에선 걱정 없이 늘 편안하셨으면 하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 후반의 결혼 6년 차 여자입니다. 정 많은 시부모님과 하나부터 10까지 잘 맞는 천생연분 남편까지. 저의 결혼 생활은 다 좋았어요. 다만 하나, 결혼 6년 차가 돼가도록 아이 소식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안 생기면 그냥 우리끼리 재밌게 잘 살자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사이에 아이가 있다면 얼마나 더 행복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인위적인 방법으로 임신을 준비하기보다 자연스럽게 아이가 찾아와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생기면 생기는 대로 기쁘고 안 생기면 또 그 순리대로 살아야겠다 생각하면서요. 제 직업은 제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저희 시부모님은 건물 임대업을 하셔서 제가 건물 관리도 도와드리고 있어요. 시부모님도 가족이 맡아서 해주니 편하고 좋다고 하셨고요. 시부모님의 건물 1층에는 도련님이 운영하는 전자담배 매장이 있어요. 도련님은 공무원 시험 준비를 10년 가까이 했는데 사실상 거의 직업 없이 집에서 용돈 받으며 살고 있다가 보다 못한 시부모님이 앞가름은 하고 살라며 가게를 하나 차려준 것이죠. 성실하고 계획적인 남편과 달리 노는 거 좋아하고 뺀질거리는 도련님을 보며 결혼이나 하실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어느 날 도련님은 덜컥 결혼한다는 여자를 데리고 온다고 식사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시부모님과 저희 부부는 예약한 음식점에서 도련님을 기다렸습니다. 도련님이 데리고 온 여자는 도련님과 나이 차이가 9살이나 나는 20대 애띤 아가씨더라고요. 얼굴도 예쁘고요. 도련님 나이는 그렇다 치지만 그 여자분은 결혼을 하기에는 너무 어려 보여서 왜 그렇게 결혼을 급하게 할까 했는데 알고 보니 혼전 임신을 했다고 합니다. 뱃속의 아기는 9주차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부부에게서 아기 소식이 없어서 말은 안 하셔도 내심 섭섭하셨던 시부모님은 결혼을 쌍수 들고 환영하셨어요. 결혼이나 할 수 있을까 싶었던 둘째 아들이 신부감은 물론 손주까지 임신을 했으니까요. 저도 동서가 생긴 것 같아 기뻤습니다. 저랑 나이 차이가 꽤 되니까 제가 잘 챙겨줘야겠다 생각하면서요. 그렇게 결혼 준비를 서두르게 되었는데 제가 시부모님의 건물이나 재산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제가 결혼 준비에 앞장서게 되었어요. 신혼집을 구하기 위해서 저희 사무실로 예비 동서와 그의 친정어머니가 같이 방문하셨죠. 예비 동선의 친정에선 보탤 수 있는 돈이 거의 없고 전적으로 저희 시부모님이 융통할 수 있는 돈으로 신혼집을 마련해야 돼서 제가 예산에 맞는 신혼집을 몇 군데 보여드렸어요. 그런데 예비 동서의 친정어머니는 제가 보여드리는 집을 몹시 마음에 안 들어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오셨을 때 저보고 어디 사냐고 하셔서 제가 사는 곳을 말씀드렸는데 저는 신축 주상복합 아파트에 살면서 왜 보여주는 곳들은 다 구축 아파트들 뿐이냐고 기분 나빠하시더라고요. 저는 좀 황당했습니다. 저희 집이야 저와 남편이 합심해서 번 돈으로 2년 전에 이사를 한 곳이고 예비 동선에는 순전히 시부모님의 재산, 그것도 정해진 금액으로 신혼집을 찾아야 되는 건데 무작정 좋은 곳으로만 보여달라고 하시더군요. 예비 동서의 친정어머님 요구 조건은 문화센터가 있는 백화점 주변 동네에서 구하되 방은 4개짜리이고 주변에 학교들이 다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따로 혼수를 마련하기 힘드니 가구나 기본적인 전자제품은 다 빌트인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고요. 사실 그분의 요구 조건 자체가 저희 집이랑 딱 부합하거든요. 한마디로 저희 집 쪽 매물을 구해달라는 건데 솔직히 시부모님이 융통할 수 있는 예산으론 턱없이 부족합니다. 제가 그 예산으론 어렵다고 하자 그 어머님은 저더러 벌컥 화를 내시더라고요. 아니, 앞길 창창한 애를 임신시켜서 집에 앉히겠으면서 그 정도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저는 좀 황당하더라고요. 제가 애 만들라고 시켰나요? 저는 그저 정해진 예산에서 최대한 좋은 집을 찾은 건데 괜히 저한테 불똥이 튀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직업적인 마인드로 최대한 좋게 말씀드렸어요. 제 딴에는 예산 안에서 제일 괜찮은 곳으로 안내를 해드린 건데 마음에 안 드세요? 당연히 안 들죠. 우리 애 지금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의사고 변호사고 다 만날 수 있어. 그런데 그런 애를 임신까지 시켜서 결혼하겠다 했으면 최소한 집이라도 대접을 제대로 해줘야지. 손주 생각들은 안 하시나 봐.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찾고 연락드릴게요. 잘 좀 찾아봐요. 어떻게 보여주는 집들이 하나같이 다 이 모양이야. 일부러 이런 데만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 말에 좀 울컥하더라고요. 제가 시간이 남아 돌아서 이런 데만 보여드리겠나요? 저도 빨리 찾아드리고 손 떼고 싶은데요. 그리고 제가 아무리 그래도 결혼하면 예비 동서의 형님 될 사람인데 저한테 대하는 게 좀 심하시더라고요. 예비 동서는 자기 엄마가 그러던지 말던지 옆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양 꽃처럼 앉아만 있고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시부모님께 집을 보여드렸는데 마음에 안 들어 하신다 정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시부모님도 좀 황당해 하시더라고요. 신혼인데 그 정도면 차고 넘치는 거 아니냐면서요. 당장 더 융통할 수 있는 돈도 많지는 않으니 그냥 그 선에서 저보고 적당히 알려주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다시 매물을 찾아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저번보다 더 화를 내시더라고요. 아니,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말한 조건이랑 안 맞잖아요. 동서의 친정어머니는 저를 아랫사람 부리듯 하더군요. 너무 불쾌했지만 그래도 어른이시니 좋게 얘기했습니다. 아버님께 말씀드렸는데 원래 말씀하신 금액이 최대한 융통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조건의 집은 조금 어렵고 대신 이런 집은 어떠세요? 그랬더니 그 친정어머니가 빈정거리며 말하시더군요. 애기 없다면서요. 애가 없으니 알 턱이 있나. 지금 보여준 집들 다 애 키우기에는 너무 별로잖아. 저는 그 말에 좀 놀랐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동서의 형님들 저에게 저렇게 말한다니요. 하지만 친정어머니는 아랑곳 않고 얘기하시더군요. 내가 얘 태몽을 꿨는데 보통 태몽이 아니에요. 황금색의 집채만한 호랑이가 금관을 입으로 물어 뜯는 꿈이야. 찾아보니까 보통 꿈이 아니래. 대단한 인물 나올 만한 꿈이라 이거지. 그런데 그런 손주를 임신했는데 대접을 이런 식으로 하나? 사돈네는? 저는 친정어머니 성격이 보통이 아니구나 생각했습니다. 솔직한 말로 예비동서가 예쁘고 어린 것 말고 뭐 볼 게 있냐고 이렇게까지 유세를 떠시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저한테 엄청 비수꽂히는 말을 하시더군요. 듣자하니 우리 혜민이 동서부는 임신 못했다면서? 그러면 얘가 그 집 첫손주 아니야? 귀한 첫손주한테 이러시면 안 되지. 그리고 혜민이 동서분도 그러면 안 되죠. 본인이 못한 며느리 도리를 우리 혜민이가 대신해 준 거 아니야. 부담도 덜게 해주고. 얼마나 고마워? 동서 친정어머니가 그 말을 하시는데 저도 모르게 속에서 뭔가가 울컥 올라오며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생각지도 못한 감정에 자리를 급하게 피했습니다. 복도에서 감정을 추스르는데 그 말씀이 너무 서럽게 느껴지더라고요. 아이가 잘 안 생겨서 심란하던 차에 갑자기 도련님네는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하게 되니 저도 속이 좀 복잡했습니다. 왜 나는 아기가 안 생길까 싶기도 하고요. 겉으로 티는 안 냈지만 내심 복잡한 마음이 컸는데 저렇게 대놓고 말씀하시니 눈물이 왈칵 날 정도로 속상하더라고요. 다시 자리에 돌아오니 그 친정어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울었어요? 어머, 내가 못한 소리 한 것도 아니고 애기 못 가진 게 많이 속상했나 보네? 그러시는 겁니다. 저도 너무 기분 나쁘고 화나더라고요. 하지만 그냥 참고 아버님과 다시 얘기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 동서와 친정어머니가 집으로 돌아가셨는데 사무실에 남은 저는 정말 기분이 비참하더라고요. 아기가 없어서 이런 서러움을 받을 거라고는 생각 못 했거든요. 저는 이 일을 모두 남편에게 말했고 남편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도련님을 부른다는 걸 제가 겨우 말렸습니다. 아니, 혼전 임신한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유세라고 그 난리야? 아주 웃긴 집안이네. 결혼하면 형님 될 사람한테 그딴 소리를 했다고? 나 더 이상 집 못 찾아주겠어. 그 친정어머니 원하는 집을 내가 찾을 수도 없을 것 같고. 하지 마.
내가 아버지한테 다 말할 테니까. 남편은 그 길로 시부모님께 다 말씀을 드렸고 시부모님도 몹시 불쾌해하셨어요. 큰아가, 너 이제 이 일에 손 떼라. 아주 하는 소리들이 괘씸하네. 그래도 손주 임신했다고 우리가 신경 좀 써주려고 너한테 알아보라고 한 건데 그런 소리를 했단 말이야? 됐다. 이제 그만하고 내가 둘째한테 얘기해보마. 아버님은 그렇게 도련님을 불러서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고 집 해주는 게 당연한 건 줄 아냐며 원래 해주려고 했던 예산도 확 줄여버렸습니다. 게다가 도련님이 운영하는 매장도 원래 월세를 따로 안 받았는데 앞으로는 내라고 하셨고요. 도련님은 그 일로 난리가 났고 괜히 저한테 고가워하더라고요. 아버님은 살 집은 도련님 내가 알아서 하라고 해서 저는 손을 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쯤 저에게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그맘때 속이 좀 안 좋고 불편했는데 저는 그 일로 속을 썩어서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가만 보니 생리를 안 하는 겁니다. 혹시나 해서 임태기를 해보게 되었는데 두 줄 임신이 된 거였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6년 동안 찾아오지 않았던 아기가 이제는 거의 포기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저희 부부를 찾아와 준 거였습니다. 정말 말할 수 없이 기쁘더라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때 동선에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더 이상 크지 않는다고 했어요. 뱃속에서 성장을 멈췄고 결국 유산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아이가 이미 뱃속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하필이면 동서가 유산을 했을 때 저도 임신을 알게 된 거라 섣불리 남편에게도 시댁에도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처음엔 병원에서도 확실히 알 수 없다고 좀 더 있다 오라고 해서 말 못했고 나중에는 동서의 유산 때문에 말을 못 꺼냈습니다. 저도 나이가 있는지라 좀 더 시간을 두고 아기가 자리를 잡으면 말해야겠다 싶었어요. 남편한테도 그렇고 시부모님한테도 그렇고요. 동서도 아이를 잃은 것에 슬퍼했지만 젊으니까 아이는 다시 가져보자고 하며 결혼 준비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남편이 점심 같이 먹자고 사무실로 놀러 왔는데 동선의 친정어머니도 갑자기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더군요. 시아버지가 말한 예산으론 도저히 살만한 집을 못 구하겠다면서 저보고 전에 보여줬던 집이라도 알려달라는 겁니다. 남편이 따지려는 거 제가 말리고 좋게 말했어요. 아버님이 저는 이제 이 일에서 손 떼라고 했어요. 다른 부동산 알려드릴 테니 거기서 알아보세요. 제 말에 그 친정어머니는 막 따지더군요. 아니,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저는 황당하더라고요. 저 때문이라는 건가요? 그래요. 내가 한 말을 이상하게 사돈한테 전했더만. 도대체 왜 그래요? 내가 그때도 찾아와서 따지려는 거 겨우 참았어. 근데 이 예산으론 제대로 된 집 못 구해.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만만한 게 전가요? 그리고 자기 엄마가 이렇게 난리치는데 옆에서 말리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 동서도 정말 얄밉더라고요. 듣고 있던 저희 남편도 따졌습니다. 사돈 어른,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그게 왜 이 사람 때문인가요? 그리고 말씀하신 거 저도 정말 불쾌해요. 제가 저희 아버지에게 다 말씀드린 겁니다. 없는 말 지어낸 것도 아니고. 그 친정어머니는 남편 말엔 대꾸도 없이 저한테만 따지더라고요. 처음부터 이럴 생각 아니었어요? 우리의 질투라도 한 거 아니에요? 제가 동서한테 질투를 왜 해요? 그 집에서 못 가지는 애가 졌잖아. 근데 쓸데없는 말 전해서 지원해준다는 돈도 마음대로 줄여버린다고 하고 얘가 그 일로 스트레스 받아서 결국 유산된 거 아니야. 유산된 게 어떻게 제 잘못이에요? 병원에서도 애초에 애기한테 문제가 있었다면서요. 문제는 무슨 문제? 스트레스를 받게 만들었잖아. 그 집에서 날란가 몰라? 겨우 들어선 귀한 손주 스트레스 받게 만들어서 떠나게 만들고. 저는 결국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귀한 손주 가졌는데 스트레스 받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저한테도 와서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뭐예요? 그 귀한 손주 제가 임신했거든요.
저보고 애가 없어 모른다더니 어쩌느니 하셨죠? 이제 애가 있어서 너무 잘 알겠네요. 저한테 한 번만 더 이런 소리 하시면 그대로 또 아버님께 말씀드릴게요. 저희 시부모님이 동서를 퍽이나 좋게 보시겠네요. 제 말에 동서 친정어머니는 놀라서 제 배를 쳐다보더라고요. 저희 남편도 놀라서 쳐다보고요. 정말이야? 9주차야. 우리 애는 유산했는데 그쪽은 애를 가졌다고? 제 말에 남편도 동서 친정어머니에게 불같이 화를 내더라고요. 가만히 있는 동서에게도요. 도대체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재수씨도 본인 엄마가 이러시는 거 가만히 보고 있어요? 남편 말에 동서는 눈알만 꿈뻑거리며 그러더라고요. 왜 저한테 그러세요? 남편은 화가 나 도련님에게 전화를 해서 당장 네 장모님 모시고 가라고 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제가 임신했다니까 더 열불을 내시더군요. 기가 막혀. 임신? 세상에 남의 애는 유산시켜놓고. 그 말에 남편이 폭발하려는 거 제가 막아서서 따졌습니다. 자꾸 유산은 누가 유산을 시켰다는 거예요? 병원 가서 물어보세요. 애초에 아기가 문제가 있어서 더 이상 안 컸다는데. 적당히 좀 하세요. 동선의 어머니고 어른이라서 저도 참았는데 자꾸 이러시면 저도 못 참습니다. 저도 이제 뱃속의 애 생각해서라도 이런 스트레스 받는 상황 안 참을 거거든요. 뭐라고? 잠시 후 옆 가게의 도련님도 급하게 오시더라고요. 남편은 도련님께 당장 네 장모님 데리고 나가라고 소리쳤어요. 그 친정어머니는 나가면서까지 저한테 뭐라고 하시더군요. 그런 심보로 얼마나 제대로 된 아기가 나오겠어? 세상에, 그런 저주까지 퍼붓는 겁니다. 저는 그 말에 속에서 뭔가 뚝 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남편이 부들거리는데 저는 일부러 남편을 붙잡고 가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대로 된 아이 나오겠죠. 태몽 꾸셨다고 했죠? 아주 대단한 태몽. 이제 보니 그 태몽 아마 제 건가 봐요. 뭐 집채만한 호랑이가 금관을 물어 뜯었다고 했나? 정말 좋은 태몽이네요. 제 태몽 대신 꺼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일부러 웃으며 그렇게 말하자 동서 친정어머니는 얼굴이 벌개져서는 눈알이 튀어나올 듯 하더라고요. 막 분해하는 걸 도련님이 겨우 데리고 나갔습니다. 동서도 막 씩씩거리며 저 노려보더니 따라 나가고요. 남편은 뭐 저런 경우 없는 사람들이 다 있냐고 노발대발 하면서도 제가 임신인 걸 확인하고 기뻐하더라고요. 근데 왜 말 안 했어? 내가 노산이잖아. 초기에는 많이 조심해야 된대. 아기가 유산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좀 더 안정이 되면 말하려고 했지. 동선에도 갑자기 유산했는데 말할 분위기도 아니었고. 심보를 저렇게 쓰니까 아이가 오려다가도 안 오지. 그나저나 너무 잘됐다. 남편은 뛸 듯이 기뻐하며 시부모님께도 다 알렸습니다. 동서가 유산이 되고 침울해하셨던 시부모님도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나이도 있으니 당분간은 일 쉬면서 태교에만 전념하는 게 어떻냐고 하셨고 저도 다른 산모보다 더 조심해야겠다 싶어서 그러기로 했습니다. 동선에는 어떻게 됐냐고요? 동서 어머니가 도련님을 무진장 잡았다고 합니다. 자기 딸 임신시켜서 결혼까지 하려고 했으면 제대로 모셔가라고요. 동선의 친정어머니는 정말 동서 가지고 제대로 한몫 잡으려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진짜 자기 딸을 위해서 저러는 것 같지도 않았어요. 동서는 완전 마마걸 그 자체고요. 그 일로 도련님은 동서랑 엄청 부딪혔고 결국 파혼하기로 했답니다. 그 집 어머님은 애기 유산까지 됐는데 파혼하자는 거냐며 저희 시댁을 상대로 소송 걸 거라고 난리를 치셨고요. 그 일로 시부모님도 골머리를 좀 앓으셨죠. 저희 남편은 도련님 불러서 만날 거면 제대로 된 여자를 좀 만나라고 한 소리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 한바탕 난리 속에서 저는 사무실 임시 휴업을 하고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뒤늦게 찾아온 아기, 그것도 때마침 너무나도 기막힌 타이밍에 찾아와준 우리 아기가 참 기특하고 고맙더라고요. 뒤늦게 가지게 된 아이니만큼 더 예의 바르게 키우려고 합니다. 태몽은 저나 남편 포함 친정 식구들, 시댁 식구들 모두 꾸지 않았어요.
정말 그 동서 어머니가 대신 꺼준 건가 싶기도 하네요. 한바탕 난리도 있었지만 태몽만큼은 기똥차게 대신 꺼주셨다 생각하며 그만 다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아기 생각해서라도 좋은 것만 생각해야 하니까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